세입자 교육이라는 이름으로 전국의 청년들을 만나러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간 80회 정도 교육을 하는데요. 청년, 그리고 1인 가구, 그리고 이제 자립준비 청년, 이렇게 해서 이제 다양한 사람들에게 주택임대차 시장에서 우리가 권리로서 주장할 수 있는 것, 우리가 권리 침해를 당했을 때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지, 제도가 없을 때 민간 요법으로 무엇을 또 이용해 볼 수 있을지, 이런 것들을 좀 나누면서 이제 그 기존의 이제 교육이나 아니면 기존의 제도가 채워주지 못하는 부분들을 메꾸기 위해서 단체 차원에서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활동을 하기 위해서 전국 가다 보면 이제 큰 역을 다닐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서울역인가 용산역인가 어디를 딱 갔는데 저게 딱 붙어 있는 거예요. 청년들은 좋겠다 이러면서 우리를 참 부러워하는 그런 이제 어떤 광고 문구가 있길래 좀 찍어봤습니다. 근데 왜 좋겠거니 하니까 전세 대출을 받아서 좋을 거래요. 그리고 또 왜 좋을 거니 하니까 청약 저축을 우대해 준다는 거예요. 이 두 개 때문에 너네 참 좋겠다라는 내용으로 어떤 시중은행에서 광고를 걸어놓은 것을 보고 이제 너무 아이러니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것을 왜 우리가 좋은 일이라고 여기게 됐을까? 그리고 왜 저 광고가 이 청년들에게 먹힐 것이라고 여겨지고 있을까? 이 한국 사회에서는 그런 것들을 좀 질문하게 되는 그런 장면이기도 했습니다. 그 이제 발제문에 적어놨던 것처럼 민유는 초창기에는 대학생들을 중심으로 기숙사 공급, 그리고 이제 기숙사의 그 이제 기숙사에서의 벌어지는 인권 침해 문제 해결 뭐 이런 것들을 같이 이야기해 왔었는데요. 사실 그 장면들이 지금도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 한 예시를 좀 보여드릴 건데, 여기는 그 주택가 근처에 행복기숙사라는 것이 지어지는 어떤 그 위치인데요. 여기에 지어지게 된 경위에는 여기 말고 그 대학교 인근에 그 학교가 소유하고 있는 녹지가 있어서 거기에 기숙사를 지으려고 했더니 당시에 이제 거기가 성북구였는데요. 성북구 구의원 전부가 반대하고 이제 지역 주민들이 반대하면서 기숙사 공급이 아예 무산이 됐었고, 그 과정 속에서 이제 완전 대학가 인근은 아니지만 이제 공공의 부지를 이용해서 행복기숙사라는 게 이제 지어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 이미 공급이 되었고요. 근데 이것이 지어지는 과정 속에서도 사실 그 지역 주민들과 그 이제 정치인 사이에서의 그 이제 반대들이 꽤나 심했는데, 사실 반대할 때 이제 나오는 이야기들이 몇 가지 좀 전형적인 것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교통 혼란, 뭐 인구가 이미 과밀한데 여기에 또 청년들이 몰려오면 우리가 어떻게 여기서 쾌적한 삶을 살겠냐, 이런 것도 있는데, 요 동네의 특징은 어쨌든 그 자가 소유 비율이 꽤 높은 아파트 단지가 주변에 꽤나 이제 밀접해 있었고, 그러면서 이제 거기에 이미 정착해서 살고 있던 아이들의 안전을 위협한다, 그것이 어떤 형태로든 범죄 위험이 느껴진다라고 하면서 반대들이 사실 굉장히 극심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면 아파트 근처가 아니라 녹지 근처로 가면 좀 나을까 했을 때도 사실 거기도 이제 다른 반대가 충분히 있을 수 있는 것이 이제 생태계를 파괴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때는 저는 졸업을 늦게 해가지고 그 졸업 전에 저는 이걸 보면서 이제 하숙방을 왔다 갔다 했는데, 제가 살던 하숙집이 30만 원이었습니다. 근데 그때 이제 학교에서 지은 민자 기숙사가 2인실인데 월에 49만 5천 원이었고 세탁기 없었고 식비 다 별도였고, 그러니까 저는 그냥 그 이제 생판남이랑 조그만 합방해서 산다 하더라도 월세 30만 원에 아침 저녁 밥을 주시는 하숙집 사는 게 훨씬 나았던 거죠. 환경이 물론 열악했지만 절대적인 주거비 부담이 있었기 때문에. 근데 이제 기숙사를 계속 짓는 것에 대한 이제 반대가 엄청 조직적으로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이유들을 이제 타고 가보니까 실제로 2011년에 기숙사가 1000명 규모가 지어지면서 그때 당시 인근 원룸 임대료가 월 평균 5만 원이 내려갔던 시기가 실제로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제가 이제 경기도 성남시 출신인데요. 이 성남시가 또 빈부격차가 적지 않습니다. 근데 이 성남시에 어쨌든 간에 그 부촌이라고 일컬어졌던 뭐 서현동 뭐 이런 동네도 재개발, 재건축 이런 논의가 진행되기도 하고, 그렇지만 어쨌든 간에 굉장히 이제
녹지들이 그래도 꽤 있는 동네였어요. 근데 이제 문재인 정부 뭐 이렇게 어쨌든 그 역대 정부 속에서 이 주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주택을 공급하겠다라고 하면서 이제 그 중앙에서 어떤 지역들을 이렇게 뽑았고, 근데 그 중에 서현동 인근에 위치한 어떤 녹지가 또 선정이 됐었습니다. 여기가 이제 뭐 다양한 공공임대가 들어가겠지만 뭐 청년 뭐 신혼부부 대상으로 하는 집들도 있었고, 근데 이때 당시에 반대가 굉장히 극심했어요. 그리고 실제로 무산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환경 영향 평가를 충분히 하지 못했다라고 하면서 행정소송에서 실제로 그 이제 지역 주민들이 승소하시면서 이제 무산이 되기도 했고, 근데 그 경험을 통해서 성남시에서 이제 공공임대가 확대되는 과정에서 반대의 목소리가 보통 이렇게 이제 그 산을 개발해서는 안 된다, 이 산을 이제 생태계를 지켜야 된다라는 논리가 굉장히 이제 중심이 되곤 했습니다.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이제 이런 이 청년주택 어쨌든 간에 이게 생태계를 보호한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기도 하지만, 사실 그 행복주택을 반대하는 것에는 어쨌든 간에 그 집값, 그리고 여기가 소유자 중심으로 이제 구성되었던 지역에 이제 세입자들이 그리고 공공임대에 입주하는 사람들이 입주하게 되는 것에 대한 반발심이 굉장히 강하게 작동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실제로 그 민유에서 2015년에 목동 위치의 행복주택이 무산되는 과정을 이제 쭉 같이 조사한 적이 있습니다. 당시 새누리당 길성우 국회의원이 인터뷰를 한 내용인데요. 네, 인터뷰 그 전에 이제 반대 대책위를 하셨던 대책위 분들의 이제 대표 분이 이제 얘기하신 건데, 청년들이 이제 떼를 쓴다. 목동에 살고 싶으면 열심히 일하라는 것이다. 청년을 적대시하는 것이 아니라 자성을 해야 된다. 열심히 하지 않고 주어지기를 바라는 거에 대해서 생각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시고, 새누리당 길성우 국회의원은 당시에 그래도 우리 주민들에게 감사하다. 집값 떨어지는 것에 분명히 생각을 했을 텐데 그것을 공개석상에서 문제제기하지 않았다라는 것이 주민들의 수준을 이야기한다. 하지만 집값에 영향을 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실제로 청년들 뭐 사는 집 필요하겠지, 신혼부부 사는 집 필요하겠지. 하지만 굳이 꼭 그 큰 집 내에 그 큰 대양 단지를 만들어서 해야 하는 이유를 잘 모르겠다라고 하면서 결과적으로는 여기도 그 행복주택이 지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뭐 만약에 이미 좀 오래된 그 청년들이 1인 가구 밀집해서 이렇게 사는 지역에 뭘 짓는다라고 하면은 거기에서 주로 이제 반대하시게 되는 것 중에 하나는 이제 원룸 을 이제 임대업으로 하시는 지역 주민들의 생존권을 위협한다라고 하는 것들이 그 반대의 주요 논리였고, 그리고 실제로 그것이 이제 어떤 사람들에게는 공약이 되는 거죠. 한양대학교의 기숙사 신축을 막겠다라고 하면서 이것들이 실제로 이 지역 주민들에게 유효한 어떤 그 메시지로 읽히는 겁니다. 근데 이 일련의 과정을 보면서 이제 민달팽이가 문제인식을 느끼는 지점은 뭐냐면요. 그 주거권의 기본 요소 중에 하나로 저희는 점유 안정성이라는 것들을 함께 얘기하고 있습니다만, 실제로 한국 사회에서 이 집이 없고 돈이 없고 공공임대를 필요로 하는, 그러니까 공공성이 보장되는 주거 공간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이 한국 사회는 어떤 메시지를 던지고 어떤 취급을 하고 있는가라고 했을 때, 이 땅에, 그러니까 기존의 지역 사회에 어떤 그 토지든 건물이든 주택이든 무언가의 소유권을 갖고 있지 않은 사람들은 어쨌든 주민으로 취급되지 않고 계속해서 외부인, 그리고 그 사람들이 이제 월세를 내면서 이 집에 사는 건 괜찮은데 공공임대로 여기에 이제 자리를 잡게 되는 것은 반대해야 하는, 왜냐하면 집값에 영향을 주니까, 그리고 그것이 기존 지역 주민들의 어떤 안전을 위협하기도 하니까, 이런 식으로만 이제 논리가 되는 것이 이제 문제적이다. 이렇게 좀 보면서 이제 대응들을 좀 같이 해 나가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게 공공임대에 대한 혐오도 심한데 청년이 결합되면요, 이게 더 이제 청년 혐오까지도 이제 붙게 됩니다. 이 가장 오른쪽에 있는 이게 그 실제로 아파트 단지에 쭉 정기적으로 뿌려졌던 이제 찌라시 중 하나인데요. 19에서 39세 사이의 청년은 누구냐? 직장이 제한이 없어서 신원이 검증되지 않았다라고 하면서 이 다음 후속으로 나온 찌라시에서는 유령회사 불법 유흥업소에 종사하는 청년들도 입주할 수 있다, 이런 내용까지 실리기도 했고, 아동복지시설 퇴소자가 누구냐, 불황아 등이 또 있다, 이 사람들이 들어올 수 있는 거다, 그래서 주민의 안전과 치안을 위협한다, 뭐 이런 식의 이야기들을 하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런 식으로 공공임대가 안 지어지고 청년주택이 안 지어지는 일들이 계속 반복이 되고 있는데요.
사실 공공임대주택이 지난 이제 작년 윤석열 정부에서 5조 7천억 이제 삭감안 그렇게 발표하기도 했고, 결과적으로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집들 중에 이제 단 6%도 공공임대가 아닙니다. 장기 공공임대가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부터 청년들이 이용할 수 있는 주거 정책이 하나 없어졌는데요. 그게 바로 청년 월세 지원이거든요.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에서 특별 한시 지원이라고 해서 청년들이 이제 중위소득 60% 이하라고 하면 이용할 수 있는 월세 지원 제도를 한시적으로 도입을 했었으나, 이것이 윤석열 정부 들어서면서 올해 8월 21일 어제자로 끝났습니다. 그래서 신청이 종료가 됐고요. 중위소득 60%면 120만 원 정도의 소득을 이야기해요. 근데 기존의 그 주거급여 제도에서는 이제 만 30세 이하의 미혼 청년이 원가구가 수급가구가 아니면 이제 생계가 아무리 분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신청할 수 있는, 이용할 수 있는 주거비 지원 제도가 없는 그 사각지대를 메꾸기 위해서 이제 청년 월세 지원 제도라는 걸 만들었던 건데, 그것이 또 없는 겁니다, 이제는. 근데 그런 상황에서 월세 지원은 이용할 수 있는 게 마땅치 않지, 공공임대 없지. 그러다 보니까 이제 청년들은 이제 그러면 이용할 수 있는 게 대출밖에 없네. 아, 대출 이용해서 집 구해야 되는구나 하면서 이제 대출을 이용하게 되고 뭐 이런 흐름들이 있지 않나라고 좀 봅니다. 그리고 이제 또 민주에서 문제 인식을 또 갖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에는 어떤 그 전문가셨어요. 이제 어쨌든 이게 굉장히 이제 그 있으신 전문가셨는데, 그 전문가가 저한테 이렇게 여쭤보시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집값이 비싼데 청년들 꼭 독립해야 됩니까? 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생각했죠. 아, 저 전문가 분은 태어날 때부터 집이 있으셨구나. 그리고 집에 자기 방이 있었구나. 그리고 본인 또한 자기 자녀에게 어떤 그 원한다면 얼마든지 독립을 시켜줄 수 있는 기본 자산이 어느 정도 있으시구나 라고 저는 또 무심코 이제 그렇게 좀 일반화를 하길래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을 속으로 이제 그런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 독립이, 그러니까 저는 독립하고자 하는 시기를 저는 사회가 정할 수 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개인의 상황이 너무나 다양하고 다층적인 게 어떤 그 차별이든 폭력이든 어떤 상황에 개인이 놓여 있을 수 있는데, 그랬을 때 그 개인이 오롯이 자립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사실 사회의 역할이지만, 한국 사회는 그것에 대한 이제 제한들이 꽤나 이제 많은 것이고, 그리고 그런 상황에서 그러니까 사회보장제도 뭐 어떤 공공임대 이런 걸 이용하지 않고 모르겠어, 난 일단 독립하겠어 라고 했을 때 그 사람들이 놓이게 되는 것은 앞에서 이제 인사말 하시면서 이야기했던 뭐 지옥고 뭐 열악한 주거 환경 뭐 그런 환경에 놓이게 되는 경우들도 이제 꽤나 많이 있게 되는 건 거죠. 근데 그런 상황 속에서 그 이제 한국은 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한 관리감독 제도가 아주 미흡하다 보니까, 그런 상황에 이제 막 독립하고 이제 막 자립하려고 하는 청년들이 이제 그냥 홀로 놓이게 되고, 그 상황에서 공인중개사나 임대인과 만났을 때 이제 차별이나 부당한 행위를 이제 요구받는 그런 차별적인 경험을 해왔던 것들이 이제 계속해서 쌓여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이제 집중해서 민유에서 같이 대응을 하고 있고요. 네, 요 이제 뒤에 쭉 나오는 것들은 사실 청년이라고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 가까운 시일 안에 이제 좀 바라보셨던 이제 장면 중에 하나가 영끌이라는 건데요. 실제로 그 영끌이라는 말이 2020년 하반기에 갑자기 우후죽순으로 이제 마구마구 쏟아지면서 이제 요즘 청년들이 부동산에 큰 손으로 등장했다. 청년들이 패닉 바잉을 하고 있다. 집값이 계속 오르니까 더 오르기 전에 집을 사야 한다라고 하면서 집을 사고 있는데, 이게 지금 대출이 부족해서 청년들이 더 못하고 있으니 대출을 확대해야 한다라는 목소리가 굉장히 강한 것처럼 보도가 됐었고, 실제로 당시 정부 그리고 당시에 이제 정당을 막론하고 많은 정치인들이 그런 정책이 필요하다고 함께 목소리를 내는 것, 그것이 청년들을 이제 대신해서 청년들을 위해서 이제 만드는 주거 정책인 것처럼 이제 행위를 했던 시기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때 당시에 실제로 이야기했던 청년들이 누구인가라고 하면은 한국도시연구소 이제 홍정원 이제 연구원이 이제 조사한 이제 자료에 따르면, 실제로 순자산이 4억이 있고요. 신용대출 2억을 받고 뭐 임대보증금 6억 매칭을 해서 주택가격 12억짜리 집을 산 것을 영끌 청년이라고 대표하면서 언론에 이제 대대 보도를 했던 것이 있고, 너무 비쌉니까? 그럼 조금 내려가서 8억 5천.
조금 내려가서 7억 3천. 이 정도 수준의 주택을 구입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영끌 세대라고 칭하면서 이 사람들을 과도하게 이제 대표하면서 이 청년들이 겪고 있는 주거 문제가 한순간에 지옥고 이런 이제 문제에서 영끌로 이제 한순간 이제 전복되었던, 그리고 그것이 정말 전부라고 모두가 이제 집중하게 됐던 시기가 또 있었습니다. 근데 사실 민유는 이 시기를 또 어떻게 보냐면요. 지금 전세 사기 계속 얘기 나오잖아요. 이 전세 사기 매물에 청년들이 계약하고 굉장히 많은 세입자들이 계약했던 시기가 또 19년, 20년, 21년입니다. 그리고 22년에 계약한 집들은 지금 안 나오는 경우가 많고요. 민유가 22년에 전세 사기 주택 대응했던 곳은 아직 보도가 한 번도 안 됐습니다. 저 이제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시겠죠.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그냥 대표가 되면서 이때 당시에 실제로 이제 그 뭐 문재인 정부가 부동산 정책을 잘못 펴서 뭐 이런 식의 이제 호도 뭐 이런 이제 비판 같은 것들을 붙으면서 그 다음으로 들어선 윤석열 정부는 그동안의 청년 주거 정책이 임대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으니 우리는 이제 청년들의 집에 대한 꿈과 희망을 복원해 주기 위해, 원희룡이 그렇게 말을 했는데요. 청년들의 집에 대한 꿈과 희망을 복원해 주기 위해서 이제 분양주택, 뭐 주택 구입 이런 것들을 장려하기 위한 정책들을 펼치겠다라고 하면서 이제 그 공공 분양, 그리고 미혼 청년에게 이제 청약에서 어떤 특혜를 주는 것, 그리고 이제 보금자리론을 이제 청년 대상으로 또 이제 어떤 그 완화된 그 기준을 제시하는 것,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청년 주거 정책을 현재 이제 펼치고 있는데요. 민유에서는 이런 지점에 대한 이제 문제인식이 있는 겁니다. 실제로 그 이제 자료에서 계속 이야기하고자 했던 것들은 청년 주거라고 했을 때 지금 누구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 정책이 한국에서 펼쳐지고 있냐라는 건데요. 그 특례 보금자리론 요거 청년을 달고서 또 엄청 홍보를 했거든요. 그러면 이제 청년들은 기대를 합니다. 집 문제 너무 심각한데 뭔가 청년 모시게 하니까 한번 볼까 하면서 이제 봅니다. 내용을 보니까 9억 이하의 주택을 최대 5억까지 대출을 해주고요. 청년 신혼부부가 연령대가 만 34세 이하면 50년 동안 빌려주고 만 39세 이하면 40년 동안 빌려줍니다. 보통 30년 빌려주는데 더 많이 빌려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만약에 생애 최초면 LTV 80%까지도 대출이 가능한 것으로 해줍니다. 근데 그랬을 때 그 정책을 실제로 이용할 수 있는 사람들은 누구냐? 그것을 부담할 수 있는 자부담금을 스스로 마련하거나 아니면은 주변을 통해서, 가족을 통해서 그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사람들이 사실 그 정책의 이제 대상이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그 돈이 이제 얼마 있다고 칩시다. 없는데요. 있다고 치겠습니다. 자부담금 3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중금리보다 아주 낮은 수준의 이자를 내면서 5억을 30년 동안 빌리겠다고 칩니다. 그러면 매매가 8억 원짜리를 아파트를 이제 지원받기 위해 이제 그 청약을 받는 과정에서, 구입하는 과정에서 국가의 재정과 이제 기금이 뭐 이런 것들이 투입이 되는데, 그러면 저는요 매달 250만 원 정도를 이제 상환하면서 주택 소유를 유지하고 그 과정에서 1가구 1주택이기 때문에 종부세는 안 냅니다. 그러다가 주택 가격이 상승하면, 예를 들어 매매가가 11억이 됐다고 칩시다. 절대 11억이 됐다고 쳤을 때 매도를 합니다. 그러면 저는 시세 차익을 얻고요. 양도세에 대한 감면 혜택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근데 그 과정 속에서 어쨌든 간에 국가가 이제 청년들의 주거 문제 해결에 있어서 우선순위를 매긴 그 결과가 저는 이제 그 투입되는 것이라고 보는데요. 만약에 제가 5억을 30년 빌린다. 근데 이제 국가의 그 저리 대출을 이용한다라고 하면은 저는 매월 80만 원 정도는 지원을 받습니다. 3억을 가지고 있고 8억짜리 주택을 소유하게 된 제가 국가의 이름으로 된 어떤 돈을 월마다 80만 원은 기본 보장받으면서 최대 30년까지는 어떤 그 지원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민유에서는 이게 그 한국에서 청년 주거 문제 해결이라고 했을 때 어떤 청년의 어떤 주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을 설계하고 그것을 우선했냐라는 거에 대한 이제 비판이 있는 것인데, 그러니까 중위소득 60%, 월 120만 원 그거 이하 벌고 있는 청년들의 지금 월세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정책은 아예 없애버려 놓고 이제 그런 정책들은 계속 늘리고 더 만들겠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공공분양도 미혼 청년
이제 특별공급 이런 것들 이야기하는데 그렇게 나오는 주택들을 실제로 구입할 수 있는 청년들 그러면은 시세의 50%로 그것을 구매한다는 것은 시세 50%만큼의 것을 어쨌든 간에 국가가 보장해주고 그것이 결과적으로 완전히 사인에게 개인에게 이제 소유되는 그리고 영구적으로 개인에게 넘어가는 이것들을 그냥 국가가 인정하겠다라는 것이잖아요. 그것을 이제 긍정하면서 그것을 되려 독려하는 방식으로 정책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청년 주거 문제 해결할 수 있냐? 해결할 수 없다고 민유는 보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이제 이야기할 때 이제 함께 다루고자 했던 개념이 그 평생 임차 세대에 대한 개념인데요. 실제로 한국에서 계속해서 이제 영끌할 수 있는 사람들은 늘 있어 왔고 그것을 영끌을 통해서 혹은 영끌 굳이 하지 않아도 이제 주거 안정을 꾀할 수 있었던 것은 굳이 청년층만의 문제는 아니나 청년층 안에서도 그 양극화가 계속해서 심화되고 있다라는 것에 좀 문제인식이 있습니다. 근데 그랬을 때 계속해서 국가가 펼치는 정책들이 주거 사다리, 월세 살다가 전세 살다가 자가를 소유하게 되는 그 사다리를 중심으로 정책을 펼치다 보면 집이 없으니까 집을 계속 짓자. 그러면서 연간 40만 원, 50만 원 집을 이미 너무 많이 지었고 주택 보급률 103.6% 넘어섰지만 그 집을 실제로 자가 점유하고 있는 사람들의 수는 60%를 한 번도 넘지를 못하고 다주택자는 계속 늘어가고 그 집을 직접 뭐 고소득 청년이 살 수도 있겠으나 이제 그렇지 않고 이제 10대에서 그리고 부모에게 상속으로 증여로 통해서 이제 소유하게 되고 그걸 통해서 더 많은 집을 더 많은 자산을 이제 증식하게 되는 그 과정을 사실 청년 주거 정책은 설계할 때부터 그것을 직시한 채로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중심으로 설계되어야 하는 것도 아닌가에 대한 이제 비판 인식이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제 그 청년 주거 빈곤이라고 했을 때 많이들 이제 생각하시는 장면이 뭐 지옥고, 비닐하우스, 뭐 고시원을 얘기했으니까 그런 이제 열악한 주거 환경을 이야기하는데 실제로 그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뭐 그간 많은 청년 주거 정책들이 펼쳐졌죠. 행복주택도 이제 지옥고 청년들을 위한 행복주택, 뭐 역세권 청년주택, 뭐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행복주택 그 비싼 곳은요. 보증금이 2억 4천입니다. 거기에 지옥고 청년이 어떻게 들어가겠어요? 정책을 설계하는 과정에서 그 대상, 문제시했던 그 어떤 문제를 겪고 있는 대상, 이 감당 가능한 그 주거비의 수준과 실제로 정책을 통해서 만들어진 집이 이제 책정해 놓은 그 임대료 그리고 거주 기간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불일치하는 문제가 있고 서울 같은 경우에 역세권 청년주택이 최근에 이름을 바꿨습니다. 청년 안심주택으로 이름을 바꿨는데요. 역세권이 빠졌잖아요. 왜 빠졌냐면 이게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공공에서 민간의 부지에 이제 용도 상향을 해주고 건폐율 용적률 열어주고 대출 같은 거 연계해주고 공실 같은 거 최초 입주 같은 경우에는 같이 관리를 하게 되고 이런 것들에 이제 혜택을 주면서 어쨌든 간에 민간 땅의 공공임대를 그 주택 중에 뭐 20%라도 이제 보장하겠다라고 하면서 이제 만들어진 정책인데 이게 실제로 10년 뒤에 전부 분양 전환이 가능하다 보니까 10년 뒤에 그 가치를 판단해서 사업성 검토해서 들어오는 사업자들이 역세권에만 있지 않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역세권이 빠지고요. 대로변이면 다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동시에 그 임대료 기준이 바뀌었는데 임대료 기준이 바뀌면서 우리가 단 몇 년 사이에 집값이 엄청 오르지 않았습니까? 그것들이 모조리 반영이 돼서 결과적으로 청년들이 들어가게 되는 그 집 임대료가 적게는 10%, 사업자가 요구한 것만 따지면 60%, 70% 이런 수준까지의 인상 요구를 사업자들이 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안 되면 저희 부도 나요. 이런 상황들이 지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그 풀고 싶었던 문제에서 계속해서 동떨어지는 논의들을 청년주택이 계속 해 나가고 있는 점 이런 것들을 좀 같이 비판하면서 진짜 어떤 주거빈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청년 주거 정책이 작동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좀 같이 이야기를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그리고 그 점유 안정성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사실 그 한창 집값이 오르고 영끌 이것이 엄청 그 강하게 작동하면서 청년들 다 주식하고 코인하고 뭐 부동산하고 재테크 하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한창 그 보도가 날 때 그때 당시에 이제 그때가 이제 대선이었고요. 근데 민달팽이는 계속 그 세입자 권리 뭐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관심이 없겠어요. 그리고 얼마나 그 청년들의 마음을 모르는 그런 것을 또 보였겠습니까? 근데 저는 그러니까 그러니까 지금은 전세 사기 이런 것 때문에 세입자 권리 보호 이야기하는 것이 전혀 이상하게 느껴지지 않을 것이지만 지금이 굳이 아니었다 하더라도 지금 계속 영끌 세대 이야기가 계속 있었다 하더라도 사실 세입자에 대한 얘기를 안 할 수 없다. 왜? 청년들이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나의 부모가 과거로부터 부모든 원가족이든 이 사람들이 과거로부터 보유한 자산이 있어야지 그것을 근거해서 주거 안정을 사실 꾀할 수 있는 게 지금 청년들이 어쨌든 간에 놓여 있는 환경이고 근데 그것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 가족을 중심으로 어떤 그 이제 이 주거 안정이라는 것 자체가 세습되고 그것을 이제 제때 부여받지 못했거나 아니면 스스로 이제 그 획득하지 못하면 주택 소유라는 것을 통해서 스스로 획득하지 못하면 계속해서 주거 불안에 놓일 수밖에 없다라는 메시지를 그냥 고수하는 것만으로는 지금의 그 청년들이 겪고 있는 이 주거 불안 문제를 해소할 수 없다라고 이제 좀 이야기를 함께 해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그랬을 때 청년 주거 정책이야말로 그러니까 계속해서 주거 정책이 부동산 정책과 다름없이 흘러가는 지금 상황에서 청년 주거 정책이야말로 기존의 그 이제 주거권이라고 이야기하는 그 7가지 요소를 중심으로 우리는 어떤 주거 정책을 통해서 누가 겪고 있는 어떤 주거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를 이제 다시 재구성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함께 좀 하고 싶습니다. 그랬을 때 이제 민유에서 공공임대랑 그 주택임대차 시장 관리감독 이 2가지를 주요 정책 방향으로 이제 좀 제시를 하고 싶은데요. 그 공공임대 같은 경우에 부지가 없는 것이 아니다. 부지가 없는 것이 아니라 그 부지를 공공임대를 활용할 의지가 없는 것이다 라고 좀 보고 용산정비창 뭐 50만 제곱미터 뭐 이런 것을 비롯해서 사실 국가가 나서서 공공선매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이 다져져야 된다 그런 이야기들을 좀 함께 해 나가야 된다고 보고요. 그리고 공공임대 입주 대상에 대해서도 빈곤 문제를 겪고 있는 청년들이 공공임대에 들어가지 못하고 주거의 공공성을 보장받지 못하는 그냥 주택임대차 시장에 그냥 내팽개쳐져 있던 그것들을 문제시했다면 앞으로의 이제 이 어떤 그 민달팽이나 이런 청년 주거 문제를 이야기하는 당사자 운동은 사실 그 청년 세대 안의 소득 범위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럼 또 누가 공공임대라는 이 가장 중요한 주거 공공성을 보장받기 위한 가장 중요한 이 그 공간에 들어오지 못하는가를 중심으로 이제 그 사회적 연대를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토론자 분께서도 이제 얘기 주시기도 했는데 최근에 네 하여튼 그런 것들을 이제 좀 같이 얘기해야 된다라고 보고요. 주택임대차 시장 같은 경우에 저희가 그 주거 상담이나 주거 교육을 짧아도 2시간을 하거든요. 근데 하고 나면 회원분 중에 어떤 분이 그랬어요. 저는 독립 못하겠네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독립 못할 것 같다는 위협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거죠. 주택임대차 시장의 구조적인 문제를 하나하나 뜯어보다 보면 나한테 그렇게 많은 보증금을 요구하지만 하다못해 버팀목 전세대출 중에 HF 이용하거나 중기청 대출 100% 말고 다른 거 이용하고 하면은 보증보험 가입이 의무가 아닌데 그런 거를 은행원도 안 알려주고 중개사도 안 알려주고 대출 브로커도 당연히 설명 안 해주고 이러다 보니까 그냥 대출 나오니 괜찮겠지 하고 계약을 했는데 나중에 보증금 떼이고 이제 나한테 모든 것을 청구하고 뭐 이런 문제들을 설명하다 보면요. 청년 주거 정책이라고 있지만 월세 지원 없어졌고 공공임대 너무 적고 대출 이거 이용하면 나중에 아무도 나를 보호해주지 않는데 내가 이걸 뭘 믿고 이용하지? 그럼 나 독립 어떻게 하지? 이런 상황에 놓이게 되는 거예요. 그럼 그럴수록 독립하지 않고 나의 거주를 위탁할 수 있는 공간이 있는 사람과 그것조차도 없는 사람이 그냥 민간 임대차 시장에서 각제도생해야 되는 그런 상황일수록 더욱더 그 불안이 더 양극화된다. 이런 구조적인 문제 같은 것들도 함께 이야기해 나갈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민달팽이가 요새 활동하고 있는 것들은 그래서 청년 주거 빈곤 문제를 다루는 데 있어서 한 시절에는 민유가 왜 그 종부세 내는 청년들의 불안을 이해해주지 않냐 이런 말을 어떤 그 PD님한테 들은 적이 있어요. 근데 이제
말할 수 있다. 말할 수 있다. 이제 말할 수 있다. 기존에 그 우리가 함께 이야기하는 주거권이라는 것에 대해서 7가지 요소를 중심으로 저는 모든 이 한국 사회의 주거 문제를 다 다시 재구성해야 된다. 무엇이 지금 시급하게 해결해야 하는 문제고 어떤 기조를 중심으로 우리가 주거 정책이라는 걸 부동산 정책 아니라 주거 정책이라는 걸 펼쳐야 되는지 그런 얘기들을 함께 해 나갈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